이제 그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재건축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 방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재건축 추진 방식 장단점에 대해서 한국토지신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신탁 김준환 차장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렇게 신탁사에서 나와가지고 재건축 추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재건축 추진 방식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저희 구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는 그냥 이름이랑 똑같아요. 그냥 조합을 설립해서 가면은 조합 방식,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를 지정해서 가면 신탁 방식,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탁 방식 재건축은 사실은 2016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의 조합 방식하고 어떻게 다른지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기사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쨌든 여의도 목동의 신탁 방식 재건축 바람 누적 수주 50조 육박, 이게 이제 아까 2017년부터 신탁 방식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했는데 신탁 방식의 성공 사례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사업이 많은 여의도나 목동 쪽에서는 2016년부터 해서 지금 약 50조 가까이 이제 신탁사들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시 16개 단지 중에서 이제 7개 단지가 신탁사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이 선도지구 경쟁이 각 신도시들마다 지금 난립니다. 난리인데 분당, 일산이 가장 뜨겁고요, 경쟁이. 그쪽에서는 벌써 이제 막 사실은 지금은 신탁 방식으로 할지 조합 방식으로 할지 정해야 될 시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선도지구에 지정되는 것부터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방식을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처음부터 주민투표로 해서 신탁사 선정 투표로 해서 이제 신탁 방식을 결정을 하고 신탁사와 도시설계업체를 입찰까지 받는 분당의 모 사업지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도정법이 이제 개정이 됐다 그랬는데 어떤 법이 개정되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정법이 개정된 가장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 두 번째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더라. 세 번째, 공공지원의 역할이 부재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도정법에 27조에 이제 지정개발자가 좀 개정이 됐습니다.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신탁사들이 이제 이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모든 뭐 재건축 사업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정비 사업이 너무 길고 그 소유자 간에 개인 재산이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사업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구역이 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을 하십니다. 보통 조합을 설립을 해서 조합을 설립을 하고 나면 먼저 시공사를 뽑습니다. 시공사를 뽑아가지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뭐 설계도 하셔야 되고
총회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친환경 인증도 받으셔야 되고 뭐 여러 업체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돈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그 뽑은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쭉쭉쭉쭉 진행을 해서 뭐 관리 처분도 하고 이주도 나가고 착공을 해서 분양을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조합이 수입이 생깁니다. 분양대금. 그 분양대금 가지고 그동안 빌렸던 돈을 갚고 뭐 공사비도 주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일반 조합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대로만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조합을 구성하는 대표가 이제 뭐 조합장님 계실 거고 뭐 이사, 대의원 이런 집행부들이 구성이 되는데 그 집행부들은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끌어가는데 그걸 상대하는 뭐 여러 업체들, 시공사든 어디든 거기는 이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조합에서 똑똑하시고 이렇게 명석하신 분이 진행을 하셔도 이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업체들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다. 집행부가.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자금. 조합이 본인들 돈을 확보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탁사를 넣어서 신탁사에서 이 전문성과 투명성과 자금을 조달을 해라. 그러니까 신탁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그 빌린 돈을 시공사는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 가지고 빌린 돈 갚고 공사비 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분양불 방식이라고 해요. 분양 대금으로 사업을 한다. 근데 이 신탁 방식은 기성불 사업입니다. 기성불. 뭐냐면은 시공사는 일절 자금 대여가 없어요. 시공사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신탁사가 금융기관이거든요. 신탁사에서 돈을 다 이제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해서 조합의 니즈대로 끌고 가고 그 이후에 기성불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사가 공사를 해도 당초에는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 가지고 공사비를 받아가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한 기성대로 10% 공사를 했으면 10% 공사비를 주고 15% 공사를 했으면 15% 공사비를 주고 이렇게 분양과 상관없이 공정률대로 공사비를 받아가는 방식이 기성불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이제 이 기성불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여기 자금 조달이라고 나오는 게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설계업체들 여러 업체들 용역비 주는 자금 조달은 되게 작은 부분인 거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공사비는 분양이 안 되든 뭐 중간에 뭐 소송이 생기든 무슨 어떤 일이 생겨도 시공사는 그 본인들이 약속받은 계약서에 있는 공사비는 무조건 받아갈 수 있는 조달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신탁사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둔촌주공 사태라든지 뭐 이렇게 공사를 중단시켜 가지고 공사비를 협상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어지는 거죠. 공사비는 그냥 기성대로 받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력과 전문성을 조합에다가 줘서 사업 주도권을 가져오고 의사결정을 하고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신탁 방식이 되었고, 그럼 신탁사는 이제 그렇게 자금을 대여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신탁사는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냐?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그 신탁 수수료가 조합 뭐 매출의 몇 프로 이렇게 연동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사는 될 수 있으면 조합 매출을 이제 항상 많이 높여놔야 그만큼 수수료도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조합과 이제 그 이익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신탁사가 그러면 그 수수료를 가져가면 이제 조합은 그만큼 손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그 분양불 방식과 기성불 방식에 또 공사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좀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합 방식은 이제 친숙한 방식이고 그 조합 집행부와 토지등록 사유자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 그러니까 조합 집행부가 결국은 주민들이니까 주민들이 본인들이 이끌어간다. 이제 주민들이 소유자들과 함께 이끌어간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대신에 단점은 전문성이 좀 미비되어 있어서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불투명한 사업 관리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자 간에 좀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기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신탁 방식은 이제 그거하고 반대겠죠. 결국은 투명한 사업 관리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시공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교섭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업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각종 용역 계약이나 시공사에 대한 그 표준 계약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그 최대한 소유자들한테 유리하게끔 그런 표준 계약서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익을 좀 확대할 수 있다. 대신에 단점은 이제 신탁 수수료, 아까 얘기한 신탁 수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활한 자금 조달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 강화 및 공사비 인하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로 좀 말씀드리면 서울에 이제 신길 뉴타운이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은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사업장인데 7호선 신풍역에 직선거리 500m에 있는 두 개 사업장인데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18년도 1월에 이 구역은 조합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18년 1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 신길 10구역은 18년 1월에 신탁 방식을 선택을 해서 신탁사를 선정했습니다. 신탁사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자 고시를 받았는데 같이 18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이 신길 모 구역은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인가가 아직 진행 중이고 저희 그 신탁 방식을 선택한 신길 10구역은 현재 2주를 진행을 해서 2주가 약 90% 이상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기간적으로 보면 한 3년 이상 차이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최단거리를 저희는 이제 안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의 어떤 이런 갈등들이 많이 보통 발생을 하는데 아까 그 시공사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첫 번째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공사와의 어떤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뭐 공사비가 600만 원이다, 7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게 주변에서 뭐 옆에 구역이 650이니까 우리 640에 하면 싼 거다라고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사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산출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협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주민들이 쉽진 않은데 그 협상력을 가지고 시공사 연면적이 이렇게 큰 단지는 공사비가 막 1, 2만 원 차이에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면에 아까 조합 방식에서는 모든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사실은 시공사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시공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공사에서 이제 용역비를 그 대여금을 안 주면은 사업이 나아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뭐 시공사를 바꾸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소송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업 지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냥 아쉬워도 그냥 가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금을 가지고 있고 시공사는 단순 도급, 그러니까 자금에 전혀 관련하지 않고 나중에 공사를 하면 그 공사만 가지고 공사비를 어쨌든 다 책임지고 조달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다 이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사비 절감이 이제 아까 협상력 말고도 어쨌든 시공사 입장에서도 보면 그 조합 방식의 분양불 사업은 위험 부담이 좀 커요.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뭐 어떤 조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익 마진율을 조금 더 기성불보다는 높게 잡습니다. 왜 우리 관공서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짓거나 도로를 놓거나 하면 그 돈은 정부에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마진이 거의 없이 입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못 받을 확률이 없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성불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마진율을 조금 더 줄여서 입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사비 인하가 가능한 거에 대한 그 국토부 산하의 주거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사비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 평균이 560, 신탁 방식이 520, 이 약 한 7.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7.3% 공사비라는 걸 이제 예시로 가정을 해보면 5천억 공사에서는 365억이고요, 8천억 공사에서는 580억 공사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 우리 사업지는 아마 공사비가 한 1조는 넘어갈 걸로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8천억 공사 있을 때도 580억인데 신탁 보수를 보통 요즘에 2.5%까지는 아니고 보통 이제 2% 미만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에서 2% 사이인데 2.5% 가정해도 286억. 그러면 결국 절감액이 더 크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액만으로 저희는 신탁 보수를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서울의 어떤 실제 용역 발주 사례인데, 저희가 아까 모 구역 조합 방식 구역하고 신탁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예시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일단은 그 친환경 인증이라는 용역을 합니다. 친환경 인증이라는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 범위를 요렇게 이 조합 방식인 사업에서는 요렇게 하고 신탁 방식에서는 요렇게 했는데, 사실은 요 색칠한 요게 좋은빛심의위원회나 BF 인증 이게 필요한데 이런 업무 범위가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용역만 또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하면 사업비를 좀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심의 업무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2억 200, 2억 3천에서 약 13%를 절감을 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시공사 브랜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브랜드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브랜드들을 보시면 뭐 이게 구름표시가 이편한 세상이고, DH는 힐스테이트의 고급 버전, 그 강남 쪽에만 달아주는 DH, 뭐 힐스테이트, 롯데, 대림, 아이파크 뭐 이렇게 고급 브랜드들이, 저희가 10위권 이내의 사업 그 회사들 중에는 삼성 빼고는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신탁 방식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빼고는 다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전 용운주공에서 이제 2016년에 법 개정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사업이 2년 전에 이제 입주까지 다 끝났습니다. 정상까지 끝나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숫자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초에는 이게 조합 방식 사업이었습니다. 모 굿모닝 힐 브랜드 쓰는 건설사였는데, 그 브랜드를 쓰는 건설사를 선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서 관리 처분까지 받았어요. 104% 비례율로. 관리 처분까지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는 분양을 해서 공사비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 대전 분양시장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시공사에서 사업을 계속 지연을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작을 못했어요. 이주를 시작을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50% 비례율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분양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 있다가 그때 2016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자마자 이 조합에서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하자고 신탁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아까 그 동문건설을 계약 해지를 하고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쓰는 DL ENC로 시공사를 바꿨는데, 공사비를 당초에 376만 원이었거든요. 관리 처분 때. 그 이후에 390만 원까지 올렸는데, 그 공사비를 저희가 이편한 세상으로 바꾸면서도 330만 원, 그래서 약 500억 정도를 절감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500억 정도를 절감을 하고 나니 저희가 신탁 수수료를 160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례율이 12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단돼 있던 사업을 다시 재개를 시켜서 결국은 입주까지 완료를 해서 총 604억이라는 추가 이익이 발생을 했고 조합원 1인당 6천만 원씩 다 환급을 받고 끝난 사업장이 저희 이게 1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33개 정도 사업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정산까지 다 끝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숫자로 좀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에 저희가 아크로, 그리고 이거는 흑석 11구역의 대우 서밋, 이거는 대전의 DH, 이것도 신길 19구역의 서밋 하고 있는 지금 사업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사업 방식을 당장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방식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시기를 결정할 때쯤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